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중국 시장 도입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외국 기업 중 처음으로 중국에서 데이터 안전 검사를 통과했는데요.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테슬라가 FSD 중국 출시로 가까운 시일 내에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던진 중국 승부수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큰 소식인 것 같은데 이 테슬라가 통과했다는 이 안전 검사가 뭘까요? 예, 지금 이 미국에서 얘기하는 안전 검사와 중국에서 말하는 안전 검사가 완전히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상당한 혼선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우리가 우선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저 말부터가 과장된 것이에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영어로 붙이니까 저거를 해석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자율주행하는데, 자, 미국에서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이 차가 스스로 갈 수 있는 운전기사가 옆에서 자도 된다.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뭐 그런 면에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우리 번역이 좀 현실과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옆에 운전기사가 옆에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오토 파일럿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지금 테슬라 차를 사면 오토 파일럿이 바로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앞서 있다. 이런 의미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 해서 FSD라고 그러거든요. 자, 어쨌든 용어가 다르다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그럼 중국에서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는 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안전 기준 하면 저 자동차를 가지고 자율 운전을 하면 사고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날 수 있다라는 기술적 안전 테스트를 미국에서는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말하는 밤사이에 통과했다는 FSD의 안전 기준 통과라는 것은 그런 기술적 안전 기준은 아직 심사도 하지 않았고요. 뭘 통과했다는 걸까요? 뭐냐면 중국의 안보를 해치는, 그러니까 정보 수집 방식이 중국 국방 안보의 안전을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를테면 지금 중국에서는 이 자동차가 안전 자율 주행을 하려면 그동안에 자동차가 나와서 거리 정보 또 여러 가지 돌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쭉 수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중국에서는 중국 길거리에 군사기지도 많고 또 중국은 숨기고 싶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히 그 길거리에 이 오토 파일럿이라는 이미 장착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가면서 막 찍어요. 근데 1단계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길거리에 사람 찍지 말라는 겁니다. 길거리 군인들이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안전 기준 자체가 없거든요. 그것을 테슬라가 최근 4년간 FSD를 출시하기 위해서 오토 파일럿을 통해서 거리의 정보를 쭉 수집하고 있는데, 그 길거리 정보를 익명 처리해라. 그러니까 얼굴 정보 잡지 말라는 것인데, 그런 것을 충실하게 미국, 그러니까 중국의 국방부 조처를 잘 따랐다 해서 국방부 데이터, 그러니까 국가 안보의 안전 검사를 통과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중국 정부의 어떤 안보 국방에 문제가 없어졌다는 거지, 소비자 안전과는 어떻게 보면 좀 별개의 얘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보 국방에 문제가 없어졌다도 아니고요. FSD를 만들기 위한 오토 파일럿의 정보 수집 방식이 정부가, 중국 정부가 얘기한 자, 길거리 얼굴 익명 처리해,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테슬라가 잘 따르고 있다. 자, 그다음에 운전석 데이터를 차 내에서 처리하라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량 밖은 익명하라. 그런 어떤 중국 국방부의 지침을 잘 따랐다. 이거하고 지금 테슬라가 만든 FSD가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기술적으로 안전하냐 아니냐,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는 것이죠. 그 길에서 테슬라가 쉽게 말해서 안전자율주행 차를
풀어서 운행하기까지 한참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직도? 아직 검사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완전 자율주행을 합니까? 그런 면에서 좀 물론 그것 자체만 해도 그동안에 중국의 국방부가 아예 그 오토파일럿 통해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정보 소집도 못하게 해왔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한 진일보죠. 그러나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무슨 길이 열렸다.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굉장히 다른 얘기죠.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 그동안에는 그 조사도 못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테슬라 차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 고속도로도 안 돼. 군인들이 많은 고속도로도 안 돼. 또 역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에 테슬라 차는 아예 못 들어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저기서 데이터 안전검사를 통과했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테슬라의 완전 안전 자율 모델이 사람을 안 죽일 수 있고 기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그 안전검사를 통과했다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얘기하는 너희들 그 정보를 수집할 때 길거리 다니는 사람 얼굴 찍지 마. 얼굴 찍더라도 우리 영화에서도 앞에 익명 처리하듯이 그 길거리 다니는 사람 중에 중국 인민군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조처를 그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죠. 특히 이번에 기대를 모으는 것은요. 자, 차량 밖에 익명화를 했다. 이런 걸 함으로써 작년에 내려졌던 테슬라의 공공기관 진입 금지 이 조처가 해제될 수 있다. 그 부분은 그래도 의미가 있네요. 그거 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장애물이 해소가 없어졌다. 됐다. 만약에 이제 공공기관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테슬라 차가 잘 안 팔린 게 테슬라 차는 공공기관에 주차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외곽을 다니는 차들만 테슬라 차를 쓸 수가 있었는데 그 규제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차가 좀 더 잘 팔릴 거야.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까지 말하기에는. 해석에 물론 그것에 이번 조처도 그렇게 가는 길에 도움도 될 수가 있겠지만 우선 FSD라는 게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요. 한 3단계 정도의 근데 박사님 왜 여기다 풀을 붙여가지고 그런 오해를 사는 걸까요? 일부러 그런 거죠. 자기가 사실 해프 정도를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절반 지난번 정도가. 그 기준이 오토파일럿이거든요. 오토파일럿도 스스로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착각들을 많이 한 겁니다. 테슬라 차에. 마케팅적인 용어로 봐야 마케팅 된다는 전략이죠. 거죠. 그리고 완전 자율을 전략하면 엔타이어가 돼야 되겠. 이건 풀 셀프를 풀로 한다. 이것이 완전 자율이라고 번역하는 것 자체가 좀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용어적인 오해가 있을 수 그럼에도 있습니다. 불구하고 테슬라로서는 큰 암적인 조처를 하나 넘어섰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그동안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또 머스크가 이번 극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비밀리에 급거 중국을 방문했다. 무슨 비밀리에 가요? 자기 차 타고 갔는데 자기 비행기 타고 공개리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계속 악재 연속이었고 실적도 나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죠. 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테슬라 쇼로서 역전을 시키고 있는데 주가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조처, 특히 매출 같은 거는요 마이너스 8.7% 감소를 했고 순이익은 55%가 떨어졌고 주당 순이익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오른 것은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테슬라에 반전의 카드가 있을까? 반전의 카드가 지금 이거로 나타난 것이죠. 거기다가 이것이 이제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같이 맞아 떨어진 게 중국으로서는 전 세계 지금 미국이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한 톨도 사지 않겠다.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견제구를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유럽의 차 회사들이 베이징 모터쇼를 통해서 전기차가는
관한 중국이 메카가 될 거야. 다 들어와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기술자들은 전기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차로 가는 건데 테슬라도 지금 1단계 그 조사도 제대로 길거리에서 측정도 못하게 해주고 있지 않냐라는 원성이 많았는데 이번 베이징 모타쇼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 외자 기업도 하나 집어넣었어. 이번에 비아드라든지 리펑이라든지 그 니오 이런 회사도 같이 통과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외자 기업도 넣었다. 그러면 중국에서 6개 중국 기업을 통과시키면서 테슬라를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도 안전검사가 기술적 안전검사가 아닙니다. 안보상에 조사하는데 조사해도 좋다. 길거리 다니면서 익명 처리 잘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외자 기업도 허용을 했으니까 중국은 외국 기업에 이렇게 관대하니까 외국 자본 들어와라 하는 것을 하나 노리는 그런 중국의 선전 효과도 있었다. 중국과 물론, 테슬라의 이해관계가 맞물렸다. 예, 물론 테슬라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테슬라로서는 암적인 요소를 하나 만들고 앞으로 하기에 따라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간다는 그것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네, 박사님 이쯤 하시면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근데 미국에서도 보면 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갈 길이 아직은 먼 게 소송이 계속해서 걸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테슬라가 중국에서 안전검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오는 날 미국 언론들이 또 특히 워싱턴 포스트가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테슬라가 미국서 하고 있는 그 안전 자율 주행 그것은 풀 셀프 드라이빙보다 한 단계 낮은 오토 파일럿 단계거든요. 자율주행 보조 장치잖아요, 이게 보조 기능. 그것도 오토 파일럿을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자율 운행이 되는 거예요. 자율 운행으로 해석이 되는데 저것은 그냥 그 테슬라 차를 사면 요즘 나오는 테슬라 차에는 다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것을 믿고 가다가 몇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테슬라는 운전자 책임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소송이 걸려 있고 테슬라가 뒷방에서는 겉으로는 운전자 책임비를 해놓고도 이것이 쉬쉬하면서 그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서 합의를 했다. 그런데 내년 가면 이 애플의 엔지니어가 사망을 했거든요. 또 애플 하면 자율차를 한때 만들던 애플카를 철수를 했죠. 예. 이제는 철수했지만 한때 경쟁업체였지 않습니까? 그 엔지니어가 테슬라 차의 오토 파일럿을 믿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 쪽에서는 이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데 지가 잘 챙겼어야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서 테슬라 엔지니어의 사망한 그 가족들은 우리도 그거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거 알고 있어 옆에서 신경을 썼는데도 갑자기 거리를 벗어났다. 그렇게 죽었다면 이것은 아예 오토파일럿이라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너희들 책임 아니냐. 이래서 법적 공방을 빚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자율차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은 뭐 멀고도 험하다. 그렇지만 진전이 없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성능을 과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테슬라는 그렇지 않다. 최종적인 책임은 소비자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언어적인 좀 컨센서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도 그냥 영어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게 낫지. FSD다. 완전 자율 주행하니까 이게 테슬라는 지금 완전 자율 주행으로 바로 간 모양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침에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들었더랬습니다. 네,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영어 원문까지 안 쓰더라도 좀 다른 대체할 한국어 용어를 번역을 새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국내 들어와서 재계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고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별세를 하면서 효성그룹의 3세 경영 향방이 재계의 주목을 끌고 있죠. 이런 가운데 조현상 부회장이 효성중공업 지분을 추가로 매각해 지분을 3% 아래로 낮췄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 행보인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보통 사실 뭐 오너일고 하면 회사 주식을 더 매입을 하면 했지 파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근데 왜 팔았을까요? 보통요, 재벌 오너가 사망을 하거나 또는 유고 사태가 생기면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주가 면에서 보면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지분 관계로 싸움이 많이 일어나면 경영권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가 매입을 주식을 하니까. 확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있다가 좀 건강이 안 좋다라는 그런 이상한 누군가가 또 카톡을 통해서 소문을 내요. 그럼 주가가 폭등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 효성처럼, 효성의 경우에는 그 조성래 회장이 병상에 굉장히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식이 3명인데 한 사람은 쫓아냈고 나머지 2사람, 조현준, 조현상 두 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분 상속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요.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완전 해소됐다라고 보는 거죠? 해소된 것도 있지만 이분들은 지금 효성처럼 경영권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조승래 회장이 사망을 하면 상속세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상속세를 낼 때 현찰이 있으면 이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보통은 없잖아요.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가격이 변하잖아요. 그럼 상속세를 매길 때 어떻게 하느냐? 그 고인이 사망 전 2달, 사망 후 2달 이 주가를 가중 평균합니다. 그러니까 사망하신 직후에도 직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직후 2달은 적어도 효성그룹의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내려면 주가를 내려야 되는 거죠.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의도적으로 내리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그것은 알 길이 없지만 이게 가능한지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뭐 그런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근데 최근에 효성 주가는 뭐 옛날에 다른 그룹과는 달리 좀 주가가 상승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 와중에 셋째 아들인 조현상 부회장이 효성중공업 주식을 대거 팔았는데요. 어느 정도 팔았느냐? 그게 몇 주를 팔았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효성중공업 지분을 3.0 이하로 떨어뜨렸습니다. 자, 지금 효성중공업 조현상 부회장의 지분이 3.2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2.99대로 떨어뜨린 거예요. 왜 떨어뜨렸느냐? 이것이 계열 분리라는 것이죠. 현재 공정거래법상 동일 계열 기업군으로 동일인으로 취급되지 않으려면 같은 형제 자매 간이라 하더라도 지분을 3% 이내로 떨어뜨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은 형인 조현준 회장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정권 시장에서 그게 이제 그 의도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현상 셋째 아들인 부회장은 효성중공업을 형에게 주면 그럼 대가가 없느냐? 그 대가라는 것은 효성의 첨단 소재 관련 부분, 지금 효성 첨단 소재의 지분은 지분 오른쪽 편에 3번째 줄에 효성 첨단 소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는 조현상 부회장의 지분이 12.2%예요. 따라서 효성그룹은 이제 아버지 조성래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두 형제가 사이좋게 나눠 갖는다. 아, 그래서 계열 분리다. 그룹을 이렇게 나눠 갖는다. 예. 근데 조현준 회장은 전통의 중공업 등을 주력으로 한 덩치 큰 산업들, 그리고 이제 조현상 부회장은 첨단 소재 등을 주로 한 완전 계열 분리가 일어나고 현재 지금 계열 분리 심사 그 청구서까지도 지금 제출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과 한 몇 주 전에 조성래 회장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돌아가신 그 당시에 계열 분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계열 분리 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군요. 예, 이것을 이제 중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도 사실 잠깐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둘째 차남 조현문 씨는 뭐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돌아가나 봐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관심이 끄는 게 조현문이라는 분인데요. 둘째 아들이거든요. 사실 그 조성래 회장의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조현준,
둘째 조현문, 셋째 조현상 이렇게 있었는데요. 뭐 사실 측근들에 의하면 둘째 아들이 공부를 제일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째 아들만 서울대학을 갔어요. 변호사도 하셨었죠? 예, 이력이. 하버드 대학에서 또 변호사였고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뭐 국내 대학을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국내에서는 대학과 인연이 없어요. 다 이제 미국의 사립 대학을 바로 갔는데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조현문 씨 저분이 이제 그 서울대를 졸업하고 또 그 대학 시절에는요 신해철이라는 그 가수와 함께 무한 궤도도 하고 재주가 굉장히 많은 분이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일합니다, 사실.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효성에 입사해서 효성중공업 PG 사장으로 있을 때 아버지와 형이 회사 돈을 빼내고 있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근데 이게 최근에 유류분 상속에 관한 헌재의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중요한 판단이 이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자 이번에 판정 내용이 말이죠. 유류분이라는 것은 자 아들 내가 이쁜 아들 딸에게만 상속을 하겠다라고 유언장을 써도 거기에서 유언 대상에서 배제된 자녀들도 본인한테 그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있다. 이것이 우리 민법 1112조 조항이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그 상속 아버지의 뜻하고는 관리 유류분 때문에 소송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유류분 판정이 위헌 판결이 났다면 조현무는 한 푼도 국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헌 판결이 난 대목은 형제 자매는 위헌 판결이 났는데 아들 딸은 그 헌법 불이치 판결이 나서 내년 말까지는 유효하다 판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유언이 없었어도 내 몫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정부가 법을 고쳐라 이래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현 상태로서는 가족의 등기부 등본상 포함되어 있으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데 현재 공시되어 있는 자료만 놓고 보면 조처 하나로서 이번에 돌아가신 조성래 회장이 우리 아들한테는 주지 마 해도 1,500억은 돌아간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에게도. 예, 그것도 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중요한 헌재 판단이 나와서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이슈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또 새롭게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정리해서 더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